가와 나로 이루어진 지문입니다. 먼저 가의 1문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립, 반정립, 종합. 자, 우리는 이것을 정반합이라고도 하죠. 흔히들 정반합이라고도 합니다. 정, 그 다음에 반, 그 다음에 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헤겔이 거명된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수렴적 상향성이 특징이래요. 자, 대립적인 두 범주라 함은 여기서는 정과 그리고 반정립을 말하겠죠. 이것이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조화롭게 하나로 합쳐지는 그 수렴적 상향성의 결과물이 뭘까요? 종합이겠죠. 이런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정립, 반정립, 종합이라는 변증법이라고 합니다.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 때문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자, 1문단에서는 지금 주로 변증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 그리고 반, 그리고 합의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자, 그때 이들은 어떤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수렴적 상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 두 개가 서로 대비되는 두 개가 만나서 하나의 조화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수렴적 상향성이라는 거죠. 따라서 1문단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주요 핵심어인 변증법과 변증법의 일반적인 특징과 그리고 이 변증법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헤겔이에요. 이 헤겔의 변증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문단입니다. 헤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 정신의 한 형태이다. 절대 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 절대 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 표상, 사유이다. 자,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인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자, 이 직관은 그러면은 어디에 대응하는 걸까요? 얘는 예술에 대응하겠죠. 그 다음에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자, 지금 표상이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심상이라는 게 다른 말로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추상적으로 내면에서 떠올리는 게 표상이라면 직관은 직접 내가 어떤 감각을 통해서 그 대상을 이해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이 직관을 대응시키는 게 예술이라면 표상은 그렇죠. 철학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자, 이의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된다. 자, 사유는 잘못했네요. 자, 지금 이 철학은
표상이 아니라 사유겠죠? 지금 표상은 종교를 말하는 거고 사유는 철학을 말하겠죠. 헤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우리 뭐와 뭐가 종합된다. 이거 다 뭐였나요? 그렇죠. 변증법이에요. 지금 헤겔은 이 미학을 변증법에 맞춰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미학을 절대 정신의 한 형태로 표현하려고 했는데, 자, 이 절대 정신이라는 것을 이제 보자면 절대적 진리인데 이것은 인식을 어떻게 하는지 그 형식의 차이에 따라서 나뉜대요.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직관과 그 다음에 표상과 그리고 사유가 있습니다. 자, 직관은 감각적인 지각을 말하고 이 표상이라는 것은 내면의 심상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유는 어떤 개념이나 논리를 따지는 것을 말하는데, 자, 헤겔의 입장에서 이제 예술을 바라보는 입장은 뭐냐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이 어디로? 사유로 종합이 된다면, 자,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정, 그 다음에 얘는 반, 그리고 이 사유는 합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에 맞춰서 예술의 객관성과 그리고 종교의 주관성이 어디서 종합되는가요? 철학에서 종합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헤겔의 입장에선 철학을 가장 높게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 문단에서는 이로써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면 변증법에 기반을 둔 헤겔 미학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3문단입니다.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헤겔에게서 절대 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기에 이 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즉, 예술은 초보 단계, 종교는 성장 단계,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 정신이다. 이에 따라 예술, 종교, 철학 순의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 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며, 예술이 절대 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까 우리가 추론을 했다시피 이 헤겔의 예술에 대한 어떤 관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 문단이었는데요. 일단 절대적 진리는 굉장히 본질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초보 단계, 그리고 종교는 성장 단계, 그리고 철학은 완숙 단계에 있어서 오로지 이 철학만이 최고의 지성을 가진 완벽한 그 절대적 진리라고 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예술, 종교, 철학 간에 차등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이 절대 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예전에 초보 단계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한 것이죠. 따라서 산문단의 중심 내용을 찾아보자면 헤겔의 미학에서 예술이 어떤 위상을 갖는지 그 상대적 위상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문단이었습니다. 나 지문입니다. 자, 나도 가와 같이 변증법을 주제로 지금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염두에 두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입니다.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내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 자, 우리가 변증법을 아까 정, 반, 합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두 대립적 범주는 정과 반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이 변증법의 어떤 그 정수는 합에 있는데 그 합을 만들 때 정과 반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정이 이기거나 반이 한쪽이 이겨서도 안 되고 두 개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중화, 0으로 돼버리는 상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어서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변증법에서의 종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종합이라는 것은 정립과 반정립이 어느 하나가 이겨서도 안 되고 둘 다 소멸돼서도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조화를 이루는 것이며 이 조화를 통해서 질적인 고양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나의 1문단에서는 변증법에서 종합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얘기를 하고 있으므로 변증법에서의 종합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나의 2문단입니다. 헤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이다. 그렇기에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학문체계를 조탁 다듬는 것이 바로 그의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은 과연 그 기획을 어떤 흠집과 결함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자, 질문을 던지죠. 그에 대한 답은 미학에 관한 한 그렇다는 답변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에서 언급한 헤겔의 미학에 대해서 어때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성의 형식을 직관, 표상, 사유순으로 구성하고 이에 맞춰 절대정신을 예술, 종교, 철학 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외관상으로는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인 구성으로 보인다. 이게 순서가 이렇게 맞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변증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네?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증적으로 완성되고 있으니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완성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날 뿐 진짜 변증법적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인 지각성인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소거되고 만다. 자, 우리 아까 나의 1문단에서 종합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정과 반이 어느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 둘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중화 상태가 돼서 소멸되는 그런 상태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헤겔이 말한 그런 미학의 변증법적 해석을 보자면 예술과 직관이 점점 사라지는, 즉 정이 사라지고 반과 종합만이 남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물어봤을 때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를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이 문단에서 본격적으로 헤겔의 미학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어요. 어떤 의문이었냐면 이게 지금 헤겔의 미학이 변증법적으로 정말 맞냐? 정말 완벽하게 어떠한 흠결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즉,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찾아보자면 예술의 감각적인 지각성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소멸되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종합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단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헤겔의 미학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3문단입니다.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헤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했어야 할 것이다.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실제로 많은 예술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가?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헤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 때문에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이러한 불일치는 더욱 아쉬움을 준다. 자, 이렇게 3문단에서는 헤겔의 미학에 대한 필자의 평가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필자가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보완을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야 되느냐면 철학에서 성취된 주관성을 다시 재객관화해라. 자, 지금 철학은 주관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객관화라는 것은 예술을 말하는 거죠. 자, 지금 예술, 종교, 철학으로 갔다고 쳐요. 자, 근데 이게 정말로 이 철학이 이 둘을 거쳐서 나온 종합이냐? 그건 아니라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그러냐면 예술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예술의 객관성이 사라지고 철학의 주관성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필자가 봤을 때 철학과 이 헤겔 미학이 좀 더 완성을 더하려면 여기다가 다시 재객관화, 객관성을 추가할 수 있는 어떤 다음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술이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한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가문단에서는 헤겔의 미학을 변증법적으로 해석한 그런 특징을 살펴봤고, 나에서는 그러한 헤겔 미학의 특징에 대한 문제점과 비판을 한 지문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가와 나 두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에서는 헤겔의 미학을 설명했었고 나는 그 헤겔의 미학에서 예술을 철학보다 경시한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1번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 자, 특정한 철학적 방법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변증법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 자, 가에서는 예술이라는 것은 초보 단계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나에서는 아니다. 철학 이후다. 철학 이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술이 유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우리는 답을 벌써 골랐지만 2, 3, 4, 5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바탕으로, 자, 여기서 여기 얘기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은 변증법이겠죠? 자, 근데 이 평가를 바탕으로 더 설득력이 있는 미학이론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자, 3번.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고, 자, 시대적 한계라는 건 나오지가 않았고요. 이에 맞서는 혁신적 방법을 제안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4번.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서 파생된 미학 이론을 바탕으로 예술 장르를 범주적으로 유형하고 있다. 자, 변증법에서 파생된 미학 이론을 설명하고 있지도 않고 예술 장르를 유형화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5번. 나와 달리 가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 즉 변증법에 통시적인 변화 과정을 적용하여 철학사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 통시적이 되려면 그 시대의 순이 나와야 돼요. 역사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7세기에는 뭐고 18세기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통시적 변화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가에서는 그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가에서 알 수 있는 해겔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예술, 종교, 철학 간에는 인식 내용의 동일성과 인식 형식의 상이성이 존재한다. 자, 이것은 가의 이문단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쭉 가보면 지금 예술, 종교, 철학 간에는 인식 내용의 동일성, 다 절대정신이고 그렇지만은 인식의 형식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인다라고 했었죠. 그쵸? 자, 여기서 우리는 얘기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1번은 맞는 선지입니다. 2번. 세계의 근원적 질서와 시공간적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 자, 이는 가의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3번.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자, 지금 3번의 말을 제대로 잘 봐야 되는데 이는 지금 가의 이문단을 보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문단으로 가보시면 절대 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 즉 뭔가요? 직관, 표상, 사유죠. 자, 이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 아니고 이 절대 정신이라는 건 뭔가요? 절대적 진리, 이념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방법이 위치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자, 4번. 답은 그래서 3번이네요. 4번. 변증법은 철학적 논증의 방법이자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이다. 자, 이는 당연하게 기본적인 내용으로 1문단에서 찾아볼 수 있었어요. 처음에 도입 부분에서 변증법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해겔 미학의 변증법적 해석이 나왔었죠? 자, 5번. 절대 정신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자, 이는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절대 정신의 내용이 뭐였었나요? 절대적 진리잖아요. 이 절대적 진리라는 것은 논리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인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답은 3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 따라 직관, 표상, 사유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직관이라는 것은 감각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표상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상, 이미지라고 했어요. 내면의 심상이었고 사유는 논리 이런 거였죠? 개념 이런 거였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먼 타향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자,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는 건 시각이잖아요. 시각 역시 당연히 감각의 일부이겠죠. 같은 곳에서 고향의 하늘을 상기, 떠올리는 것은 표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겠군. 자, 맞는 선지죠? 얘는 지금 떠올리는 거잖아요. 내면에서 떠올리는 거니까 표상이 맞으므로 얘는 맞습니다. 2번.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판타지 영화의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은 모두 표상, 마음속에서 이미지를 떠올려 보는 것이므로 표상이 맞겠죠. 3번. 초현실적 세계가 묘사된 그림을 보는 것은 자, 그림을 내가 실제로 보는 것은 직관인 거 맞죠? 1번의 시각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관을 통해 그 작품을 상상력 개념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서 분석하는 것은 자, 이 분석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 논리는 사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으므로 이 역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4번.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맞죠? 개념 설정하는 건 사유 맞아요.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자, 지금 여러분도 혼동하면 안 돼요. 새로운 감각이라고 나와서 언뜻 보면은 직관인 것 같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이에요. 창작을 하려면은 어떤 개념이나 논리가 들어가야겠죠. 자, 얘는 따라서 직관이 아니라 사유이므로 4번이 틀린 답이겠네요. 자, 5번.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생물학적 상위성 개념에 따라서 규정하는 거. 이에 맞서 감수성 소유 여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는 거. 자,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논리나 어떤 개념적인 어떤 그런 작업이 필요하므로 당연히 사유가 되겠죠. 따라서 세 번째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기역과 니은에 대한 해겔의 이론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지금 여기 문제에 단서가 잡혔습니다.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바라보라 라고 했어요. 자, 만약에 이 선지 중에서 나의 글쓴이의 관점이 아니라면은 그게 정답이 되는 거겠죠? 자, 나의 글쓴이의 관점은 뭐였나요? 예술이라는 게 정말 초보인가? 초보 단계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철학 이후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유력한 후보가 예술이라고 할 만큼 미학에 관한 한 해겔의 미학은 그런 어떤 변증법적 논리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입장을 취했었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볼 텐데 자, 이런 관점에서 기역과 니은에 대한 해겔의 이론을 분석해 보래요. 자, 1번. 기역과 니은 모두 자, 이때 기역은 정립, 반정립, 종합이고 니은은 예술, 종교, 철학입니다. 자, 기역과 니은 모두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 뭐예요? 첫 번째는 정립과 예술 얘기하는 거겠고 두 번째는 반정립과 종교를 얘기하는 거겠네요. 자, 기역과 니은에서 모두 첫 번째, 두 번째 범주는 당연히 대립하겠죠. 정반합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맞네요. 2번. 기역과 니은 모두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 간에는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자, 세 번째는 지금 종합과 철학이잖아요. 자, 우리가 둘 다, 기역과 니은 둘 다 이 대립되는 게 만나서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지금 가장 최고의 지성인 종합과 철학을 만든다고 봤어요. 왜?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했던 세 번째에서는 질적 고양이 일어난다고 봤거든요. 자, 그러니 수준 차이가 존재하는 게 맞겠죠. 3번, 기억과 달리 니은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강해진다. 자, 지금 나의 글쓴이의 관점은 우리가 산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문단도 확인할 수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완성되고 있음이 드러날 뿐이라고 했어요. 자, 즉 예술의 객관성은 점점 약해진다는 거죠. 약해진다라는 입장을 취해 있고 이것은 나의 이 문단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대로 말했으므로 정답이 되겠네요. 4번, 니은과 달리 기억에서는 세 번째 범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범주의 종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진다. 그쵸? 정반합이니까. 근데 이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술 종교는 정반합이 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니은과 달리 기억에서는 이라는 부분도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5번, 니은과 달리 기억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수렴적 상향성이 드러난다. 자, 수렴적 상향성이라는 거는 둘이 만나서 조화롭게 새로운 하나, 즉 종합이 되는 거죠. 네, 맞네요. 4번하고 5번은 결국 같은 것을 물어본다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종합해 봤을 때 네 번째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보기는 해겔과 나의 글쓴이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의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3점짜리 적용 문제네요. 보기를 봅시다. 해겔,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자, 문학 작품이라는 것도 역시 예술이겠죠.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네.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네. 그에 비해 초기의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해 결코 수준급이라 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었네. 자, 지금 해겔의 예술은 초보고 그 다음에 종교고 그 다음에 철학. 자, 지금 초기에는 미성숙했던 이유가 나와 있고 나중에 지성적 통찰을 이루는 것은 완숙기에 철학적 그런 어떤 지성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일에 대해서 나의 글쓴이는 방금 그 말씀과 선생님의 기본 논증 방법을 연결하면 가라는 말이 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를 바탕으로 한번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에서는 대립적 범주들의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는 그 범주들을 중화한다. 자, 이 중화한다. 세 번째 단계가 첫 번째, 두 번째의 그 범주들을 중화한다는 말은 가에도 없었고 나에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예 틀린 답이 되겠고요. 2번,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 자, 지금 이론, 해겔의 이론에서는 어때요? 예술이라는 거는 객관성이라고 했는데, 자, 실제로 보니까 괴테와 실러의 문학작품이 나중에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는 최고의 지성적 성찰을 이뤘다고 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면성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예술도 어떤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으므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이론에서는 반정립 단계에 위치하는 예술이 아니죠. 자, 이론에서는 정립 단계에 위치하는 게 예술이겠죠. 현실에서는 정립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말이 안 되죠. 따라서 3번 틀렸고요. 4번,
이론에서는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닌다. 자, 최고의 지성적 성찰이라는 것은 종합을 말해요. 그쵸? 자, 이 종합이라는 것은 객관성과 주관성이 같이 합해진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자, 5번. 이론에서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 자, 예술도 어때요? 예술도 역시나 절대정신이므로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5번째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6번째 문제입니다. 문맥상 A에서 E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지금 어휘 문제인데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지녀야 한다라는 거죠. 지니다.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니다 라는 뜻인데 자, 지니다를 소지하다라고 바꿔 쓸 수 있을까요? 지니다는 어떤 바탕으로 갖추고 있다. 그 변증법적 체계성을 바탕으로 갖춰야 한다라는 뜻인데 소지하다는 물건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것 같지만 미묘하게 다른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틀린 답입니다. 2번 B를 보시면 가에서 이 문단에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 했어요. 자, 이때 가리킨다라는 것은 손가락 따위로 어떤 방향이나 대상을 집어서 보이거나 말하거나 알리다. 자, 알리다의 의미가 큽니다. 자, 근데 이것을 포착하다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포착하다는 꼭 붙잡다, 요점이나 요령을 얻다 이런 뜻인데 둘의 의미가 상이하죠? 따라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3번 C 볼까요? C는 나의 1문단에 있는데 종합의 번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 했을 때 끝나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끝나다라는 것은 일이 다 이루어지다 이런 뜻이고 귀결되다라는 것은 어떤 결말에 이르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끝나다나 귀결되다 둘 다 어떤 결말에 이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둘은 바꿔 쓰기 적절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도 보겠습니다. 자, D는 나의 이 문단에 있는데요. 그러나 실질적 내용을 보면 했을 때요. 자, 이 보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대상의 내용이나 상태를 알기 위해서 살피다의 의미예요. 자, 근데 이를 간주하다로 바꿀 수 있을까요? 간주하다는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보거나 그렇다고 여기다. 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둘의 의미는 비슷해 보이지만은 다르죠. 따라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자, 5번 이는 지금 나의 이 문단에 있는데요.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했을 때 이루어지다 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이루어지다 라는 것은 어떤 결과가 생기거나 만들어지다 라는 뜻인데 결성되다 라는 것은 어떤 단체 따위가 만들어지다. 단체가 어떤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지다에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만들어지냐에 초점을 둬야 되므로 지금 이루어지다라는 것은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다라는 것이고 결성되다는 단체가 만들어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둘은 바꿔 쓸 수 없습니다. 따라서 6번째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